다 돼가니? 아직 다 못 푼 사람? 거의 다 했죠. 잘 안 풀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빼자고. 일단 수업 시간에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끝나갈 무렵에 아니지. 고등학교 2학년 6월달 3학년 같은 경우는 모평을 볼 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 고3들이 모평 6월 모평을 볼 때 같이 이걸 봐요. 고2 애들이. 그래서 딱 절반에 해당되는 진도가 나온 겁니다. 작년 거예요. 작년에 시험 봤던 건데 모의고사를 봤을 때 여러분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좀 판단해 보라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고3보단 쉬워요. 확실히. 고3용은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1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부터.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약간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로 듣는 거예요. 아마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기 전에 문제 전체로 보면 어떤 데서 나왔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1번 속도와 가속도. 그죠? 속도와 가속도. 2번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3번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제1법칙이고요. 4번 역시 속도와 가속도에서 특별히 등가속도 운동. 조금 빨리 따질 수 있겠니? 라는 정도의 적용형 문제죠. 전형적인.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1번 문제는 그냥 상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식형 문제죠. 이런 건. 3번 문제도 지식형 문제예요. 근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용형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구별해 나가면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5번 뉴턴의 운동법칙 문제죠. 제2법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6번 역시 뉴턴의 운동법칙.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입니다. 작용-반작용 법칙. 7번 힘의 평형하고 작용-반작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힘의 평형과 작용-반작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8번 운동량과 충격량. 9번 운동량과 충격량이긴 하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초점을 맞췄죠. 운동량 보존 법칙. 10번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얘기죠. 11번 순서가 이제 진도대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라서 시험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11번 운동량 보존 실험이죠. 역시 운동량과 충격량 얘기고요. 12번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의 기체 분자 운동론. 13번 이것도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충격력과 충격량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충격력과 충격량 구분. 14번 연력학 문제죠. 연력학. 그 중에서도 압력 부피 그래프 해석. 15번 연력학 문제예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열기관에 관한 문제죠. 자, 이제 사면에 들어가면 슬슬 킬러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데 20번이 킬러가 아니었어요. 그 19번, 20번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시하다 보니까 맨 뒤에다 제시를 했는데 오히려 킬러 문제는 18번 문제였죠. 16번과 18번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16번을 킬러로 안 느끼죠?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17번 문제 역시 역학적 에너지고요. 16번, 17번 역학적 에너지. 근데 18번에 들어가면 탄성력을 고려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인 줄 알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아니었습니다. 마찰이 있죠. 그래서 18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따가 찬찬히 해설할 테니까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번과 20번 문제는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19번 특수상대론인데 20번은 질량과 에너지 문제입니다. 특수상대론에 부수적으로 뒤에 달라붙어 있는 질량 증가와 관련된 개념인데 자, 이제 이 19번과 20번은 가능하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 중에 동시에 상대성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할 거고 이따가 내가 19번 문제가 까다로워지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 문제까지 한번 제시해 볼게. 19번 문제를 까다롭게 내면 어떻게 냅니까? 그 문제까지.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석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요거는 질량과 에너지에 관한 문제인데 도대체 원리가 뭡니까? 이게 칠판 절반 정도 써서 개념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하면서. 그래서 이따가 19번, 20번 할 때는 교재를 참고할 거예요. 교재 가지고 왔지, 그제? 교재를 참고할 거니까 그거 옆에다가 딱 갖다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다시 풀어나가면서 풀기만 하지 말고 개념 정돈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쓰자고요. (1번) 이동거리와 평균 속력과 변이가 나오는데 우리 책에 보면 개념 1번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위치, 이동거리, 변이. 여기에서는 지금 더 나와 있는 말 중에 속력이 있으니까 평균 속력, 그다음 평균 속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들어가도 몇 초에서 몇 초 사이에 속력이 얼마였니? 이렇게 물어보면 평균을 묻는 거죠. 순간값을 묻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 5개의 개념 중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이동거리. 그다음에 학생 C 같은 경우는 변이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도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기초 개념이니까 뭐 1번 문제 나오는 거고 이 1번 문제는 틀리면 바보예요. 뭐 이런 문제기도 해요. 1번 문제부터 틀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기초형 문제니까. 내가 이제 저번에 수업을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 3가지 중에 가장 이질적인 단어가 있다 그랬어. 그게 뭐지? 가장 이질적인 단어. 요 놈이라 그랬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위치와 변이는 같습니다. 사실은 변이는 어떤 면에서 위치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처음 위치를 이렇게 씁시다. 처음 위치. 처음 위치를 0으로 보게 되면 결국 변이가 이건데 변이가 결국 이건데 처음 위치를 0으로 보게 되면 위치가 결국 변이다. 그 얘기야. 수식으로 굳이 정돈하면 뭐 저런 모양이 되네요. 그렇지만 이동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물리에서 쓰는 건 이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걸 이것처럼 다루세요. 이런 얘기죠.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감각을 이렇게 자꾸 익혀나가야 되겠고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는 평균 속력이 아니라 물리에서 쓰는 건 평균 속도죠. 얘는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빠르기만 있는데 얘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도 포함하고 있죠. 마스크 되게 불편하네. 어젠 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 A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이동거리는 토끼와 거북이가 같니? 눈깔이 삐었니? 뭐 이 수준이네. 그죠? 이동거리는 분명히 토끼가 길어요. 그 그림에 보면. 그 다음에 학생 B. 평균 속력은 토끼가 거북이보다 컸니?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아무리 쉬운 문제지만 막 읽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줄에 뭐가 써있냐면 밑줄 그어봐. A에서 동시에 출발. A에서 동시에 출발. 동시에 같은 시각에 그 뜻이죠. 같은 시각에. 두 번째 줄에 B에 동시에 도착. B에 동시에 도착.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의 시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처음 시각이 똑같고 마지막 시각이 똑같으니까 시간이 똑같다. 그 얘기죠. 시각과 시간의 구분. 이런 게 필요해요. 다 맞았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용어들을 정확하게 한번 익혀볼 수 있는 기회를 쓰자고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똑같은데 이동거리가 토끼가 더 크니까 평균 속력은 토끼가 더 커. 그렇게 갔어야죠. B는 맞았지? 변위의 크기는 변위. 처음 위치에서 바라본 마지막 위치값이죠. 변위. 처음 위치에서 바라본 마지막 위치값. 그 마지막 위치값은 토끼와 거북이가 같아. 맞죠? 그죠? 답은 4번이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1번 문제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걸 얘기해 보면 학생 C를 내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변위는 같니?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의 직선거리가 같으니까 같아.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푸는데 이거를 변위, 동그라미 한번 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변위, 동그라미 쳤죠? 학생 C의 변위에다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변위, 처음 위치에서 바라본 마지막 위치 값. 처음 위치에서 바라본 마지막 위치. 그게 똑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처음 위치에서 바라본 마지막 위치. 그게 변이다. 1번 문제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죠? 2번 문제 가보자. 2번 문제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가자.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따질 때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물리원을 한 학생들이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은 끝내주게 풀어요. 이걸 풀라 그러면 끝내주게 잘 푸는데 문제는 이전 교육 과정이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직선만 따지다 보니까 오류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이제 요건 빼자고 이렇게.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을 때 직선만 따지면 아주 많은 곳에서 제약 효과가 만들어지니까 속도가 변하는 걸 이렇게 나눠보자. 속력만 변하는 거 또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 왜냐하면 속도라고 하는 게 속력과 운동 방향이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요거의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교육과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요것만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거예요. 일단 대학 들어가게 되면 곡선 운동을 막 다루게 되는데 맨날 이 얘기만 가지고 뻥뻥 소리를 해대니까 답답했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한번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운동 방향만 변해도 가속도 운동, 속력만 변해도 가속도 운동, 둘 다 변해도 가속도 운동. 그래서 거기에다가 A,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안 변하는 거. 그게 A.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안 변하는 거. B, 속력은 안 변하는데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 이게 B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 두 개를 합친 게 이게 C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속력만 변하는 거 그게 없네요. 그죠? 하필이면 그게 없어요. A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안 변하는 거. A 같은 경우는 둘 다 안 변하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등속도 운동 이렇게 써놓자. 이걸 A라고 해놨어요.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학습은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내가 저번에 수업하면서 아니지 새 수업에서 얘기했구나. 이런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시했던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 건 추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답으로 바로 가봅시다. 2번 문제. A.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거. 가죠, 가. 그림 가. 그 다음에 B. 속력은 안 변하는데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 그 나죠.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다의 경우는 뭐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다 변할 거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답은 1번이죠. 여기서 1, 2번 문제는 사실 뭐 몰라가지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볼게. 정지한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겼을 때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걸 나타낸 거다. 자, 이걸 한번 내 해석을 해볼 테니까 잘 듣고 필요하면 한번 적어보세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휴지를 갖다가 천천히 잡아당기면 두루마리가 다 풀려 나옵니다. 그죠? 천천히 당기면. 근데 세게 빠른 속도로 확 잡아당기게 되면 휴지 한 장만 또 끊어져 버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끄트머리만 뜯어져 나오기도 해가지고 짜증나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거냐면 손이 닿아 있는 휴지는 손이 닿아 있는 휴지 보이죠? 거기는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니까 얘는 속도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두루마리 저쪽 안쪽에 감겨 있는 데는 걔네들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안 일어나려는 현상. 내가 이렇게 정리해줬죠. R자임이 0이면 속도 변화는 안 일어나. 이게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2법칙은 R자임이 0이 아닐 때, 다시 얘기하면 R자임이 작용할 때 속도 변화 반드시 일어나. 이게 제2법칙,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법칙. 이렇게. 그래서 손이 닿아가지고 끊어져 나오는 휴지는 바로 이거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두루마리는 이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 문제를 갖다가 약간 좀 빙시같이 냈어요. 국가 수준의 모의고사인데 가끔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현상 이랬어야 돼.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현상. 알겠지? 그 끊어져 나오는 놈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현상은 이거죠, 이거. 그래야 관성의 법칙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근데 이제 사실은 기억에서 보면 정지해 있는 옷을 털면 옷에 붙어 있는 먼지가 떨어진다. 옷은 힘을 받아서 이동한다는 거야. 옷은 힘을 받아서 이동하지만 힘을 받지 않은 먼지 알갱이는 그 속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정지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분리돼 버리죠. 니은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버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버스는 이렇게. 그런데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거죠, 이거.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 3번 문제가 둘 중에 어느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굳이 여기서 관성의 법칙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문제 제시할 때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현상 이렇게 갔어야 되고 기억은 먼지에 해당되는 현상, 니은은 사람에 해당되는 현상, 버스가 아니라요. 디귿, 얘는 수영선수가 손과 발로 물을 밀게 되면 수영선수의 속력이 빨라진다. 이건 뭐죠? 작용반작용입니다. 작용반작용. 그러니까 물을 밀면 물이 선수를 밀죠. 작용반작용. 그런데 이때 속력이 빨라진다. 그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A가 B에게 힘이 작용하면 B도 A에게 힘을 작용하게 돼 있는데 그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다. 이게 작용반작용. 이런 용어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3번 문제가 두루마리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요 사이의 관계였다면 디귿은 요 사이의 관계였던 거예요. 기억과 니은, 이거 디귿. 이렇게 구분하면 확실히 답은 나옵니다. 답은 3번이죠. 다음 4번 문제.
우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이유가 4번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4번 문제. 이런 문제 그냥 암산으로 제까닥 풀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한번 인식해보고 암산으로 한번 해보자. A에서 C까지, A에서 C까지. 중간에 B가 있고요. 여기가 0, 여기가 5m/s, 여기가 10m/s. 전체 길이 20m. 처음서부터 끝까지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줄에 밑줄 쫙 꺼놔야 돼요. 일정한 가속도로. 일정한 가속도로. 나와 있는 건 이거죠. 자, 우린 필요한 거 다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는 변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길이를 알려주긴 했지만 우리는 요 사이의 길이와 요 사이의 길이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여기 5가 변했고요. 여기에 5가 변했습니다.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S는 V, T. 이렇게. S는 VT. 여기서 보면 이게 S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S는 V, T. 이때 여기서 왜 V가 이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 공식 잘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써볼게. 변위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교과서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암산으로 툭툭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니까 이 부분을 잘 봐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눈이 부족한 친구가 뭘 못 볼 수 있냐면 잘 봐봐. 여기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안 나와 있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지. 그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바로 안 보입니다. 이게. 이럴 때 철학 하나를 쓰자. 이거 부분입니다. 부분. 각각이 부분이죠. 전체. 부분과 전체. 부분만 쳐다보는 눈깔로부터 전체도 볼 줄 아는 눈깔. 전체를 보면 평균 속도가 5입니다. 그죠? 전체를 보면 평균 속도 5, 이동거리 20, 전체 4초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는 시간이 똑같다는 건 알아볼 수 있죠. 5m/s, 5m/s 변했으니까. 시간이 똑같으려면 4초를 2초씩 나누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풀어줬던 그 방식 그대로지, 그죠? SVTA. SVTA.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 얼마야? 2.5m/s 제곱. 알겠지? 2초 동안 5가 변했으니까 1초 동안 2.5. 가속도 2.5m/s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 얼마입니까? 여기 딱 보이죠, 그죠? 여기 얼마 나와? 5m. 이거 딱 곱해봐봐. 이거 얼마 나와? 15m. 그러니까 합이 20m.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게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가 여기를 딱 물어본 거예요. 알겠지? 결국 4번 문제에서 이런 거를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뒤쪽 문제에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뒤쪽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 여전하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연습해 주세요. 5번 가봅시다. 5번 문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 2kg짜리에 알짜 힘이 왼쪽으로는 20, 오른쪽으로 30이니까 알짜 힘이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하겠네. 지금 이 문제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적용할 줄 아느냐라는 질문이죠. 적용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뭐 세지는 않아요. 일단 알짜 힘은 왼쪽으로 20, 왼쪽으로 20,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쓰는 이 습관은 귀찮아서 안 쓸 뿐이지 사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귀찮아서 안 쓸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계산한 게 이게 알짜 힘.
그래서 플러스 10. 질량은 2kg. 질량은 2kg. 가속도는 4분의 v. 가속도는 4분의 v. 풀 수 있겠군요. 그죠? 여기에 수학적 관계는 이렇게 형성되게 돼 있죠. 그래서 v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던가요? v는 20. 그제? v는 20 나오죠. 가속도는 얼마였어요? 5죠, 5. 여기 10이고 여기에 2니까 여기가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v는 20이었던 거죠. 2초일 때 R자임의 크기, 뭐 언제나 그랬듯이 R자임은 합친 값 50이 아니라 뺀 값 10이었던 거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4초가 될 때까지 이동거리 구하라는데 이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여기다 똑같이 쓰면 됩니다. 얘가 마지막 속력이 얼마냐면 4초가 될 때까지 마지막 속력이 20이니까 요게 20. 요게 20. 그 다음에 요게 0. 그래서 평균속도 10. 평균속도 10. 시간은 4초. 40. 이거 틀렸죠.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쓰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천면은 다 됐군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어제 새로운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와 비교해보면 정말 질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죠? 그래서 싱겁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수업이 어제 수업보다 빨리 했었어야 될 수업인데 이거를 보강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가보자고. 육 번 문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서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서로 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의자 밑바닥에다가 바퀴를 달아놨을까? 잘 밀리라는 거죠. 서로 밀었을 때 마찰 때문에 안 밀려나가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날 테니까 잘 밀려나가게 하기 위한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A라는 사람은 60kg이래요. 기억력이 좋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앞에 있는 문제나 뒤에 있는 문제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A에다 60kg을 손끝으로 잽싸게 써주는 겁니다. A에다 60kg 그림에다가 B에다가는 40kg. 이때 손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민다면 작용반작용이 나타납니다. 작용반작용. 풀 것도 없죠. 그죠? 작용반작용. 크기는 어때야 돼요? 똑같다죠. 그래서 1대1입니다. 그런데 6번 문제에서 끝내지 말고 A한테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쓰고 앉아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관계가 형성되게 돼 있죠. 이건 여러분들 보라고 쓰는 거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질량이 6대4이므로 6대4라는 건 3대2입니다. 6대4, 3대2. 질량이 3대2니까 얘의 가속도는 2대3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6번 문제를 조금 계산까지 요구하려면 저기 가속도비를 물어봤어야죠. 근데 여기서 더 피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가 몇 초 동안 움직였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내지 않고 이 문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다 보여줄 테니까 봐봐.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끝내줍니다. 뭘 특별히 눈치챌 필요가 있냐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게 틀림없는데 물론 그 가속도는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 있어.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A는 2만큼 올라갈 때 B는 3만큼 올라간다 이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주자. 그러면 이게 A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는 거야. 물론 이게 이제 VT 그래프죠. 이렇게.
그랬을 때 하필이면 가속도가 2대 3이라는 거는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 게 2대 3이라는 거야. 뭘 의미하지?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물어볼 때 이거 물어봤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피곤하게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볼 수 있지만 더 피곤하게 하면 이걸 물어봐요. 알겠지?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A에 비해 B는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알겠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피곤하게 하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럼 변이는 A에 비해 B는 몇 배니? 변이. 결국 여기서 변이는 면적으로 가야지, 그제? 면적으로 보면 결국 가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세로의 B가 면적 B가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S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3S를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대 몇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제가 발전할 수 있는 구조 보이죠, 그죠? 또는 더 피곤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 같은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대 몇이니? 그래프를 가지고 계속 갈구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자꾸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 6번 문제는 그나마 제일 쉽게 낸 거에 해당되는구나. 이런 감을 좀 가져주세요. 7번 문제. (7번은) 아주 그냥 낯선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연극이랍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죠? 연극이니까 뭐. 중요한 건 기억에 보찜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입니까? 지금 보찜. 야,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왔지? 여기 이제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그 위에 보찜이 있어요.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정지를 하고 있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쉬우니까 이렇긴 하지만 나중에 잘 보면 문제가 정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지를 순간적으로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소년의 머리 위에 보찜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얘는 이 두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냐면 똑같은 정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죠, 이거. 처음도 그렇고 나중에도 정지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물체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딱 던지게 되면 쭉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는 바로 요 점. 여기 최고점. 얘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찜은 여기에 해당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중력이 작용해요. 알짜임이 0이 아닙니다. 얘는 알짜임이 0이 아닐 수 있어요. 얘는 알짜임이 0이고요. 사실 이 문제 7번은 기억이 쉬운 듯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알고 올 수 있어요. 알겠지? 순간 정지하였다. 그 알짜임이 0 아니야. 알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니은에 소년이 보찜에 작용하는 힘과 지구가 보찜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반작용이니 그림이 지금 여기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려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힘은 비접촉력과 접촉으로 찾으라 그랬지. 비접촉력, 중력, 전기력, 자기력. 그 외엔 싹 다 접촉해야 작용해. 기억하죠? 그러면 보찜에 작용하는 힘 중에 중력, 이게 비접촉력이고 머리가 접촉해서 작용하는 거 우리는 특별히 이걸 수직항력이라 불러요. 여기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알짜임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 두 개가 작용하고 있고 두 개는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어.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문제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 이걸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니은 틀렸지. 힘의 평형. 작용반작용은 아니죠.
이게 작용반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보찜이 머리를 누르는 힘에 대한 머리가 보찜을 밀어올리는 힘. 그러니까 수직항력과 보찜이 머리를 누르는 힘. 이 두 개는 작용반작용이 될 수 있어요. 니은 틀렸지? 디귿에 소년이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소년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같을까? 자, 동그라미 쳐봐요. 디귿에 소년 동그라미, 수평면 동그라미. 그 옆으로 가서 수평면 동그라미, 소년 동그라미. 주어 목적어 뒤바뀌어 있는 관계. 주어 목적어 뒤바뀌어 있는 관계. 다시 A가 B를 미는 힘에 대하여 주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관계. 이게 작용반작용이죠.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디귿 맞았죠. 8번 문제. 충격량에 관한 실험인데 문제를 잠깐 보자. 동일한 빨대를 길이가 10cm짜리, 15cm짜리, 20cm짜리 3개를 준비한다. 뭐 그 얘기네요. 여기서 학생들한테 막 총을 준비한다. 권총, 장총 뭐 이런 걸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비교육적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실험을 하는 건데 총알 대신 질량과 크기가 같은 공, 모양으로 뭉친 휴지. 이거군요. 그죠? 빨대에다가 질량과 크기가 같은 공 모양으로 뭉친 휴지. 얘를 갖다가 실험 과정 나에 가보면 같은 크기의 힘, 밑줄 쫙 거예요. 같은 크기의 힘. 이거를 빠져나갈 때까지, 거기도 밑줄 거나,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결국 휴지가 날아간 수평거리를 측정하는데 이때 빨대의 길이를 달리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3번 반복해 본다는 거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문제 의도는 난 너무 빤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자. 빨대 10cm짜리, 15cm짜리, 20cm짜리. 중요한 건 여기에서 휴지 뭉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나가는 동안 계속 힘이 작용해요. 빠져나가면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죠. 불어주는 힘이. 그러니까 힘을 똑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힘이 작용하고 여기도 힘이 작용하고 여기도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다만 빠져나가는 동안 걸린 시간은 똑같은 질량, 똑같은 힘이니까 가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달라요. 몇 배가 될지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계산이 충분히 가능한데 길이가 지금 2대 3대 4예요. 길이가 2대 3대 4. 길이가 한번 해볼까? 네? 쓸데없는 짓인가?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지금 다들 막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바꿔보자. 이거를 2S, 이걸 3S, 이거 4S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R자 힘은 똑같은데 변이가 2대 3대 4. 그러니까 R자 힘이 한 일이 2대 3대 4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R자 힘이 한 일이. 그래서 결국 운동에너지 변화가 2대 3대 4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지? R자 힘이 한 일.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운동에너지 변화. 이 둘이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2대 3대 4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얘가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처음 속도가 0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운동량으로 좀 바꿔서 얘가 의미 있게 끌고 가게 하려면 이 공식을 그대로 쓸 걸 그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P가 뭐냐면 mv입니다. 운동량. 그러니까 m제곱 v제곱인데 m제곱하고 m하고 지워지면 이거 하나 남고 v제곱은 그대로 여기. 알겠지? 그래서 얘가 R자 힘이 한 일이니까 P가 EMW 루트 배. 알겠지? 운동량. 하필이면 이 운동량이 충격량과 똑같아요. 충격량. 충격량과 똑같다면 이게 바로 FT하고 똑같죠. 우린 이걸로 시간을 알 수 있겠군요. 여기까지 끌고 가버릴 거야. 이거 하는 김에 제대로 가보자.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고 한다면 얘가 2대 3대 4니까 요게 2대 3대 4. 그럼 얘는 루트 2대 루트 3대 루트 4. 루트 2대 루트 3대 2. 그치? 시간도 루트 2대 루트 3대 2.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써보면 길이는 이렇지만 루트 2대 루트 3대 2t.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올 때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이것의 b가 되겠지. 왜? 속력의 b는 mv니까 이거의 b가 곧 속도의 b예요. 시간의 b가 속도의 b. 여기까지 가면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18, 19, 20번에다 깔라고 이번에 3월 학평 3학년 거 거기에 이제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봤으니까 4월로 지금 미뤄졌는데요. 이 수준 분명히 나와요, 이제. 그런 문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봐둡시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리고 계산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계산으로 바꾸면 운동 에너지 몇 대 몇 대 몇 나오니 충격량은 몇 대 몇 대 몇 나오니 이거 곱한 게 충격량이니까요. 여기서 시간까지 찾아갈 수 있으면 뭐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속력이 얘 같은 경우는 튀어나올 때 속력이 이거를 이쪽으로 작용했다고 치고 이쪽으로 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는 뭐 루트 2v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여기서는 루트 3v 여기서는 2v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뭐 당연하네요. 그죠? 이게 더 멀리 날아가겠죠. 기억 맞았고 니은. 빨대 길이에 관계없이 빨대 속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모두 같니? 같겠니? 충격량이 같겠니? 전혀 같지가 않죠. 그죠? 계산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빨대 속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니? 이거는 상식을 알고 있니? 공식을 알고 있니? 뭐 개념을 알고 있니? 그 뜻이에요. 디귿 맞았죠?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는 같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하기야, 여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다들 잘하는 친구들일 텐데 딱 보아니 그래서 너무 맹탕이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선생님이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노트에다 좀 옮겨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복습도 할 수 있게 해놓고. 9번 문제. 자, 그림만 딥다 복잡합니다. 그냥 그림에 다 써놨죠. 3kg짜리 A는 4m/s로 가고 있었고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A는 3kg짜리인데 4m/s로 가고 있었고 B라고 하는 물체는 2kg짜리인데 1m/s로 가고 있었다. 충돌을 했다. 그리고 나서 A는 3kg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피곤해지면 그 충돌 후에다가 A만 써주고 3kg를 빼놔요. 그러면 이걸 미처 못 챙길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질량은 변할 일이 없죠. 그죠? 요렇게 됐고요. B는 어떻게 되겠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V를 딱 써놨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써보면 여기서의 운동량 3 곱하기 4 10이겠죠 물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운동량 2 곱하기 1 합이 14가 되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충돌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 보존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3 곱하기 2 6이고요. 14가 있는데 6을 빼버리면 8이 남죠. 그래서 여기에 2kg짜리가 속도가 4가 나와야 돼.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는 4죠. D가 틀렸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다 보면 언제나 풀릴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숫자를 다 안 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하게 우리한테 효과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걸 한번 보세요. 얼마가 변했지? 12에서 6으로 변했지? 그럼 6 감소지? 보존이 된다는 건 누군가가 잃었으면 누군가는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돈이 뭐 요즘에 바이러스 퍼지면서 갑자기 막 주식 총량이 막 줄고 그러긴 해. 그제? 공포에 질면서 말이죠. 그때는 돈이 전체적으로 줄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돈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는다면 돈의 가치가 전혀 줄지 않는다면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 그건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돈이 가치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 가치의 효과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 누군가는 잃었다는 얘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가면서 이게 우리 뭐 하는 거야, 그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6만큼 줄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6이 늘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여기 2야? 6이 늘어야 되는데 그럼 8이 되겠네? 이렇게. 알겠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빨간색만 쓰지 말고 노란색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필이면 그 기억에 가보면 A의 운동량 변화가 여기 있잖아요. A의 운동량 변화. 이거 묻는 거예요. A의 운동량 변화. 정확하게 6 감소죠.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물어봤는데 B가 받은 충격량도 B의 운동량 변화입니다.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니까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니까요. 그래서 니은에다가 충격량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결국 이걸 구하면 돼요. B의 운동량 변화 플러스 6이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야, 이 문제 계산으로 바꿔볼까? 이 문제를 계산으로 한번 쓱 바꿔볼까요? 일단 한번 답은 내봅시다.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 무동력 차가, 밑줄 쫙 나요. 무동력 차. 왜 무동력 차입니까? 동력이 없다는 거니까 엔진이 없다 이 얘기야. 얘가 스스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뭐 구슬이 굴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빗면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정확하게 곡면이네요. 중력도 작용하지만 수직 항력도 있습니다. 우린 힘의 개수를 따질 때 아, 이거 비접촉력이야, 이거 접촉력이야. 이래가지고 개수가 2개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다시 일과 에너지를 따질 때는 아, 이거는 중력, 탄성력, 보존력이고 그걸 제외한 게 비보존력이야. 이걸 하나 보면서 착각할 수 있다? 쌤, 비접촉력이 보존력이고 접촉력은 비보존력이군요. 큰일 나. 알겠지? 그건 큰일 나. 물론 택도 없다는 건 금방 알겠죠? 그죠? 왜 이걸 따지냐면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가, 역학적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 이게 변하는가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이유는 바로 비보존력이 한 일 때문이죠. 기억나지? 비보존력이 한 일. 하필이면 비보존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운동하는 방향과 언제나 운동하는 방향, 속도 방향이에요. 운동하는 방향과 항상 힘이 수직하다는 거죠. 이 비보존력이. 이럴 경우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0입니다. 다시금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네. 그럼 망하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이따 18번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다면 그런 걸 보면서 풀어야 돼요. 비보존력이 한 일이 없으니까, 비보존력은 있는데 비보존력이 한 일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어. 일단 그렇게 갔어야 돼.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죠. A, B, C에서 같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쓸게요. 공식이 이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제끼고 생각해보면 얘가 결정적이죠. 높이가 작아질수록 포텐셜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B에서가 A에서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작다죠. 니은 틀렸지. 기억 니은 다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인데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니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니 당연하죠. 포텐셜이 작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크겠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 이제 문제를 바꿉니다. 여기는 A점, 여기는 B점, 여기는 C점이다. 높이를 재보니까 여기의 높이는 4h, 여기의 높이 2h, 여기의 높이 h. 높이예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없는 경우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속력 몇 대 몇 대 몇. 속력은 몇 대 몇 대 몇.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운동 에너지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속력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속력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면서 한참 풀다가 나중에 종이를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것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문제가 잘못된 것까지. 그래서 문제를 딱 읽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돼. 어쨌든 여기서 정지하고 있었다 치자. 그러면 속력은 여기하고 여기만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계산을 막 MGH는 2분의 1 MV제곱을 막 다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뭐 V1이라 치고 여기서는 V2라고 쳤을 때 이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알아보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나눠요. 마음속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를 썼다고 하면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거의 루트 배가 속력비가 된다고. 맞지?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4니까 이걸 4P로 쓰면 여기가 2P가 되겠고 여기가 P가 되겠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P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빵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역학적 에너지가 4P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운동의 에너지가 여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 2P가 돼야 되고 여기가 3P가 돼야 되죠. 이제 보이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2대 3이란 얘기는 속력이 루트 2대 루트 3. 알겠지? 루트 2대 루트 3. 이거죠. 10번 문제는 나중에 저렇게 계산 문제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 11번 문제. 일단 11번 문제는 그
문제 사이즈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보면 몇 번 보다 보면 다 똑같은 문제구나라는 걸 느낄 수는 있지만 이 11번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분열 문제입니다. 분열. 분열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따지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물론 이거예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고, 자동차 충돌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합쳐지는 거. 가서 쪽 달라붙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굳이 하나 더 추가해라 그러면 뚫고 나가는 게 있어요. 뚫고 나가는 거. 요렇게 네 가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 세 가지. 이렇게. 그 중에서 요걸 이제 제시해 준 거죠. 이 실험할 때 그 생각보다 손으로 잡고 있다 이게 딱 놓게 되면 A, B를 동시에 놔야 되는데 A를 잡고 B를 먼저 놓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B를 잡고 있다가 A를 먼저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실험을 할 때.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학교에서 혹시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얘네가 두 개가 서로 반대쪽 방향으로 분리돼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용수철을 끼우는 건 일단 필수죠. 용수철이 한쪽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가게 해줘야 돼. 용수철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끼워 놓는데 손으로 붙잡고 있다 딱 놓게 되면 동시에 출발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줄을 매요. 이렇게 아주 가벼운 줄을 하나 매가지고 얘를 아주 날카로운 칼로 또 끊으면 되는데 날카로운 칼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뚝 끊는 사이에 하필이면 이게 잘 안 끊어질 일이 벌어지면 이제 실험 이제 개판되는 거거든. 그래서 적절치는 않는데 라이터 그거 가지고 실을 이렇게 턱 끊어버리면 두 개가 동시에 탁 출발합니다. 이제 가장 완벽한 실험이 되죠. 라이터가 비교육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돋보기, 알겠지? 돋보기 가지고 여기다가 빛을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기가 싹 피어오르다가 또 끊어져 버린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그 실험을 했을 때 0.1초 간격으로 연속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와 이게 뉴턴 시절엔 불가능했어요. 지금이니까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돼요. 그죠? 거기에 스마트폰 가지고 찍게끔 그 밑에 보니까 스마트폰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용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스마트폰이면 이 정도 기능 다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질량을 바꿔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실험을 할 때는 A를 1kg짜리, B도 1kg짜리 그랬더니 속력이 똑같아. 0.39. 숫자를 갖다가 그지같이 준 거는 분석 능력은 있니? 속력이 같다고 써놓은 거거든? 뭐 이런 식이죠. 숫자만 그지같이 어렵지 그 숫자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A의 속력과 B의 속력이 똑같아.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 2를 했을 때는 질량이 A보다 B가 2배가 되게 합니다. 그러자 우와 속력이 딱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MA라고 치고 이거를 MB라고 치면 얘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튕겨나갈 때 이거의 속도를 VA, 이거의 속도를 VB라고 하면 물론 이건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벡터량이라는 걸 감안해서 여기다 화살표를 그려놓을게. 그러면 처음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냐면 둘 다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운동량의 합은 0이야. 그리고 나서 분열이 된 다음에 MA짜리는 운동량이 이렇게 되고 B는 분열이 된 다음에 운동량이 이렇게 돼요. 기호로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네. 그러니까 운동량의 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져요. 자 이제 의미 있는 변수를 딱 보게 되면 질량비와 속도비는 역수비인데 방향만 반대인 거죠. 이렇게. 알겠지?
질량과 역수비가 되겠죠. 만약에 질량이 1대 2다. 속도는 2대 1이 된다는 얘기죠. 알아보겠지, 그제? 그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실험 3에 가면 질량을 몇 대 몇으로 하면 속도가 3대 1이 되겠니? 그 얘기네요. 그죠? 0.48은 0.16의 3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 문제의 감을 딱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거기 속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1배, 2배, 3배 써놨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 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속력 A만, VA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안 되고 속력 A와 속력 B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정확한 핵심을 못 보는 사람들 헤매라는 겁니다.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죠. 자, 그래서 기억, 분열, 분리. 이거 분리라고 써 있는데 이거 분열이죠. 분열 직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크기는 같다예요. 운동량은 달라요. 왜? 방향은 반대거든. 방향은 반대. 운동량은 다르지만 운동량 크기는 같습니다. 니은 질량비는 속도비의 역수비니 질량비는 속도의 역수비니 맞죠? 그죠? 질량하고 속도하고 반비례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역수비라고 해도 돼요. 다음 디귿 속도가 3대 1이었으니까 질량은 1대 3일 겁니다. 디귿 맞았죠? 답은 5번. 자, 이런 그 11번 문제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료 해석형 문제라고 하는데 자료 해석형 문제. 반드시 수능에서 이런 문제 2문제 또는 1문제 꼭 나와요. 항상 20문제 중에 1문제는 문제 길게 해가지고 실험 과정을 공부해 본 적 있니? 이런 걸 묻는 문제. 근데 실험을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 그냥 많이 풀어보면 돼요. 그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떤 교수님이 듣는다 그러면 기가 차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야 이거 실험하라고 내가 책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어차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알면 되는 거지. 그게 실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연력학 문제입니다. 자, 한번 연력학 또 까먹은 게 많이 있을 테니까 한번 정돈 하면서 가봅시다. 열에 의한 공기의 부피 변화 실험이다. 말은 뭘 어떻게 쓰든 상관없겠어요. 그냥 연력학 실험이다. 이래도 돼요. 실험 과정에 보니까 풍선을 씌운 빈 유리병. 야, 이거 마치 우리가 배웠을 때 실린더 같은 거예요. 실린더. 유리병이 실린더 같은 거. 풍선. 이거 피스톤 같은 거야. 알겠지? 피스톤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리병을 실린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놓으면 여기에 공기,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있다는 건데 그 기체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해가지고 유리병 안쪽으로 뭐가 들어가게 한 거냐면 열이 들어가게 한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는 열 에너지가 들어가게 한 건데 왜 하필이면 유리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일상생활의 공기인데요. 이게 일상생활의 공기인데 이게 낮은 온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라고 했거든. 이게 높은 온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온 상태. 여기가 저온 상태죠. 그래서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열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 전도, 대류, 복사 중 전도 방식으로. 유리병을 통과할 때 전도 방식이죠. 전도, 대류, 복사 중. 여기까지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슬며시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뜨거운 물을 넣어놓고 유리병에 씌워진 풍선을 관찰했더니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이게 뭐냐면 피스톤이 이쪽으로 밀려나간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피 팽창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 우리가 맨날 쓰는 게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상기차 상태방정식을 쓰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뭐냐면 비례. 알겠지? 비례.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와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 근데 부풀어 오른다고만 했다? 이 문제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이거 셉니다. 이 문제가. 지금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졌거든. 근데 이 바깥쪽에 뭐가 있니? 바깥쪽에. 대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대기가 있으니까 지구에 깔려있는 공기 말이에요. 그 지구에 깔려있는 공기의 압력이 항상 일정하거든. 이 말이 지금 빠져있지만 이거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압력을 일정한 채로 이 얘기야. 생각보다 세지, 그제? 압력. 이건 미처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증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온도가 증가할 거란 얘기예요. 온도가 증가한다. 뭐 상식으로도 그냥 알 수 있어, 그제? 안쪽에 있는 공기는 뜨거워지겠어. 뭐 그 얘기지. 그 얘기긴 하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 분자의 운동 속도가 커지니 그 얘기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우린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내부 에너지. 그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다 보니까 좀 세련되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자의 개수는 변한 적이 없어요. 저게 막혀 있으니까. 분자가 새 나간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정했죠. 게다가 분자의 종류도 기체의 종류도 바뀐 적이 없으니까 분자 한 개의 질량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가 바로 내부 에너지이며 얘가 2분의 3 nRT. 완벽하게 써보면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온도하고 비례해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이게 몰수. 쉽게 말하면 분자 개수. 변한 적이 없고요. 기체 상수 변한 적 없고요. 이거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증가한 거니까 이게 증가해야죠. 그래서 활발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려고 했던 건지 알아두자고요. 연결을 다 해놓으세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니 여기 써 있죠. 그죠? 이것도 증가하겠죠. 공기가 받은 열 에너지와 공기가 외부에 한 일은 같니? 자, 이제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오는데 이 공식 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요게 필요하고요. 그죠? 열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에 쓰인다.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에 쓰인다. 확실한 건 열을 받았고 이게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근데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죠. 근데 바깥쪽으로 밀고 나갔으니까 1도 했어요. 이 값이 0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하고 이게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디귿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디귿이 만약에 맞다면 내부 에너지는 안 변했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게 전부 내부 에너지 얘기였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칠판에다 저렇게 많이 쓰니까 되게 어려운 듯해 보이는데 이 구조는 다 가져가면서 쉬운 문제도 대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세요. 13번. 자동차가 충돌할 때 대비한 안전장치 에어백과 범퍼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걸 다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에어백과 범퍼는 뭐라는 거냐면 자동차가 다 꽝 박았어. 그랬을 때 안쪽에 타고 있는 사람이 관성력으로 파괴될 수 있는 거하고 자동차 외부 형체가 변할 수 있는 거하고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에어백과 범퍼. 이때 100m/s로 너무 빠르다. 그죠? 100m/s면 그냥 사망인데요. 시속 30으로 가다가 땅 때려 박으면
자동차 앞에 있는 본네트 날아가더라고. 시속 30이면 그래요.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가다가 꽝 하면 그 앞에 본네트가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운전석까지 다 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사람 몸속에도 기계가 있겠죠. 되게 위험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다가 꽝 부딪혔을 때 앞에만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미처 다 못 쓴 거죠. 그래서 결국 앞에만 날아가는데 만약에 그대로 들여박으면 거의 대부분 운전석까지 그대로 들어와요. 아무 인식 없이 그대로 갖다 박았을 경우, 그러니까 자다가 박았다든가 아니면 뭐 음주운전하다 박았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자동차는 좀 위험해요. 엄마한테 항상 얘기해 주세요. 그 자동차가 껍데기가 전부 플라스틱이야. 알겠지? 이게 차가 크면 느낌상 이건 좀 보호를 받겠어. 사실 그렇지가 않아. 시속 30, 40으로 박았을 때나 그렇지 세게 받으면 뭐든 남아날 게 없어요. 자동차에서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 밑바닥. 알겠지? 밑바닥만 세요. 그래서 차는 박으면 위쪽이 다 날아가 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저번에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요즘에 사회적 환경도 안 좋은 데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머릿속이 온통 다 이상해질 텐데 버스에 받친 승용차를 저쪽 양재 IC 쪽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옛날 그때 그래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었어. 근데 자동차가 분당에 사시던 두 노부부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 만나러 가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버스가 와가지고 뒤에서 덮치는 바람에 버스가 졸음운전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덮쳐버렸는데 차가 밑에서 깔려가지고 돌돌돌 말렸더라. 그렇게 흉측하죠. 난 도대체가 왜 이렇게 차가 막혀 그러면서 그날 분당에 수업이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가 하도 밀려가지고 거기 일단 고속도로 들어가면 다른 나갈 데도 없어요. 밀린 대로 그대로 가야 돼. 한 3시간 걸려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 아, 난 저게 차야? 차가 저럴 수 있구나. 공장에서 찍으러 눌러도 그렇게는 안 되겠더래요. 너무 흉측하더라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교통사고 무서운 걸 되게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도 봤어. 근데 오늘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꿈속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도 탁월하잖아. 하여튼 뭐 그런 효과 때문에 만든 거겠지. 운동량이 똑같이 변한다 치자. 시속 30으로 가다 박았을 때 범퍼가 없을 때 찌그러진 정도와 범퍼가 있을 때 찌그러진 정도. 에어백이 없을 때 다친 정도와 에어백이 있을 때 다친 정도. 알겠지? 이걸 비교하려래. 그러니까 자동차가 똑같은 속도 변화가 일어날 때 이때 충격량이 작용할 거고 FT만큼이 똑같다는 거죠. 일단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에어백이나 범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걸 길게 해줘요. 시간을 길게. 충돌할 때 딱 그게 아니라 충돌할 때 띵 이렇게. 그래서 충돌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일정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작게 된다는 거죠. 바로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도 작게,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도 작게. 그래서 힘이 작용해서 결국 뭘 만드냐면 변형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사람도 변형, 자동차도 변형. 그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를 작게, 알겠지? 작게. 이 역할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억,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한 후에 착지를 할 때 무릎을 구부린다. 내가 무릎이 요즘에 안 좋은데 내가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관절이 별로 안 좋거든. 이거를 뛰어내릴 때 이렇게 뛰어내려요, 우리는. 그죠? 카메라에도 병신같이 보이려나? 내가 뛰어내릴 때 이렇게 뛰어내린다고. 이거를 이렇게 뛰어내리면 천하 병신이죠.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을 구부리지 않게 되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게 짧아요. 대신 충격력이 많이 와요. 충격력입니다. 충격량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충격력은 작게 만들어준다. 알겠지? 구분 잘 해놓으세요. 기억 맞았고 니은. 안전모로 충돌할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겠네요. 그죠? 안전모. 제가 안전모가 더 딱딱하던데요. 야, 그래서 철모 쓰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자전거 탈 때 철모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철모 그거 총알 뚫지 말라고만 쓰는 거야. 그거는 자전거 탈 때 안전모는 화이바. 그러니까 이게 땅 붙였을 때 안으로 쑥 들어가도 머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 이 화이바하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띵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딱 그러면 똑같이 충격을 받아요. 철모 쓰면 안 돼요. 화이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야구 장갑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역시 공이 접촉하는 데 걸린 시간을 길게 해줘가지고 힘을 작게 해주기 위함이죠. 전부 다 해당됩니다. 답이 5번이었네요. 14번 문제. 자, 이제 14번 문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겠어요. 내가 너무 여유를 부렸나?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A에서 B로 갈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적 승압, 부피는 안 변하고 압력은 증가한다. 등적 승압. 폼나게 얘기한 거야. 이 등적 승압 어떤 건가요? 알고 싶으면 우리 교재에 본 거기 표에 내가 다 써놨어.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돼. 등적 승압. 이때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니 뭐 느낌상 흡수하네요. 이럴 수 있는데 간단하게 가볼게. 이 등적 승압. A에서 B로 갈 때 델타 Q라고 써도 되고 Q로 써도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를 안 합니다. 이게 0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T2에서 T1으로.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게 플러스 변화야. 그러니까 이게 흡열 반응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기억 맞았죠? BC는 등온 팽창. BC 등온 팽창. 온도는 똑같고 부피만 커진다. 등온 팽창. 요게 이제 기억이었다면 니은은 말이에요. 내가 좀 간략하게 쓰고 있어서 좀 미안하네. 갑자기 시간이 약간 쫄리니까 갑자기 좀 간단하게 쓰고 있어졌어요. B에서 C로 갈 땐 등온이니까 이게 0입니다. 이게 온도 변화가 없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 요것만 해당되니까 지워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 팽창이니까 이게 플러스야. 그래서 얘도 플러스인데 흡열. 근데 안 물어봐. 외부에 일을 했니? 맞죠, 그죠? 일을 했죠. 바깥으로 팽창하는 경우는 일을 한 거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나간 거. 일을 한다, 에너지가 나간다. 일을 받는다, 에너지가 들어온다. 어디로? 외부 물체로부터. 디귿. D에서 A로 갈 때 등온 압축. 등온 압축이니까 디귿. 이거. 압축이니까 이거. 그래서 발열입니다. 이거 발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묻는 건 이거 안 변하니? 그 얘기네요. 디귿 맞았지?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4번 문제를 더 까다롭게 물으려면 다른 걸 물어보면 되는 거였죠. 15번. 열기관. 왜 나온 겁니까?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두 번째 법칙 뭐 이 뜻이에요?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차가울 때 열은 일방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어서 열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마치 물이 흘러내려올 때 여기다가 물레방아를 갖다 놓으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근데 열이 흘러나오는 방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열기관을 갖다 놓으면 열이 흘러내려가면서 여기에 열기관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 들어오는 값이 Q1, 이쪽으로 나간 일값이 W, 그리고 여기가 Q2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전체 에너지 흐름은 Q1이 W와 Q2로 흘러나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열 효율이라는 건 어떻게 쓰기로 했었냐면 집어넣은 거 대비 일한 거.
그런데 하필이면 W가 뭐냐면 Q1 빼기 Q2니까 마저 써보면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열 효율은 Q1분의 Q2가 아닙니다. Q1분의 Q2는 이거죠. 그죠? 이게 열 효율이죠. Q1은 W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니? Q2가 0인 걸 만들 수 있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고로 Q2가 0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W가 Q1인 같은 말이죠. 이런 기관을 제2종 연구기관 2종 연구기관 그럼 1종도 있나요? 1종 뭐 책엔 나오진 않는데 열을 하나도 안 주고 에너지를 하나도 안 주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기관이죠. 그게 제1종 연구기관 이건 제2종 연구기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칠판을 좀 지울까? (16번은) 복잡하게 풀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풀어봅시다. 16번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H1과 H2의 차이가 얼마냐는 거야. H1과 H2의 차이. 이거 여러분들 보라고 써놓는 것 뿐이지 사실 굳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지가 들어갈 거예요. m을 이렇게 지우면 이 지. 근데 요게 얼마라고 돼 있냐면 2V로 돼 있고 요게 V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곱을 해가지고 빼면 3V 제곱 3V 제곱 답이 3번. 빨리 했나? 하여튼 식으로 보면 암산이 가능했던 문제죠. 17번. 스카이다이버가 떨어지고 있을 때 속력이 빨라지는 밑줄 그어놔요. 그림 가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기다 밑줄 쫙 그어놔야 돼. 속력이 빨라지는 그림 나는 일정한 속력 거기다 밑줄 쫙 그어놔야 돼. 그러니까 가의 경우는 R자임이 0이 아니야. 근데 나의 경우는 R자임이 0이에요. 뭐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데 기억으로 가보자. 가에서 운동에는 증가하니 빨라지니까 V는 증가하니 맞죠? 그죠? 2분의 1 mv제곱 증가죠. 니은 그림 나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높이가 낮아지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죠. 니은 틀렸지. 디귿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여기서 비보존력이 있어요. 바로 공기저항력입니다. 공기저항력은 보존력이 아니죠. 비보존력이 2를 합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죠. 디귿 틀렸죠. 답은 1번. 17번은 이 정도로 해도 되겠지, 그제? 나중에 27번 문제 이제 살벌하게 등장하는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계산 문제 나와, 이거. 공기저항력이 있을 때 내려가면서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할 수 있겠니? 근데 참고로만 얘기하면 17번 풀이는 아니다. 17번 풀이는 아닌데 실제로 공기저항이 없으면 VT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근데 공기저항 때문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요거를 종단 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빗방울 같은 경우가 실제로 히말라야 높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히말라야 높이가 8km야. 히말라야 높이가 8km니까 8,000m야. 8,000m니까 8,000m를 떨어지는데 2분의 1 gt 제곱에 t가 걸려. 시간이. 2분의 1 g가 5니까 5, 1은 5, 5, 6, 30, 1600. t제곱이 1600이야. t가 얼마야? 40초.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공기 저항이 없으면 40초 걸려요. 중력가스도 10이니까 빗방울의 속도가 400m/s가 돼. 400m/s. 음속보다 빨라. 그렇지? 이런 빗방울 맞으면 피를 튀기면서 쓰러져 나가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자유낙하를 한 빗방울을 맞았다면 우린 40초 만에 떨어진 빗방울을 맞게 돼 있고 피를 튀기면서 쓰러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야 돼. 근데 비를 맞으면서 어머 좋아 뭐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등속도 운동에 도달하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빠른 거는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0. 몇 초 만에 등속도 운동에 도달한대요. 느린 거는 몇 초 만에 등속도 운동에 도달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얼마 늘어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등속 운동하면 떨어져요. 거의. 그래서 빗방울 속도가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이 볼 때 빗방울이 만만하지 내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개미 있지 개미. 개미는 재앙이더구만. 비가 빗방울이 한번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거기가 마른 바닥이라고 했을 때 개미가 되게 쬐끄만데 물이 딱 튀면서 모래알들이 몇 개가 막 튀어. 그럼 그 모래알을 얻어맞은 개미가 막 회전을 하면서 막 튀더라고. 걔네들한테는 완전히 재앙이에요. 개미들이 왜 비가 오려고 할 때 그렇게 열심히 때를 지어가지고 이동을 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넘어갑시다. 18번 문제. 여기서 18번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18, 18 그랬어요. 그죠? 이 18번 문제가 욕이 나옵니다. 진짜로. 자, 일단 답은 그냥 가볍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내 그래프를 한번 그려는 볼게. 근데 시간 관계상 더 필요한 질문은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에 또 해도 돼. 알겠지? 언제든지. 자, 이 18번 문제는 세 가지의 힘이 작용해요. 아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두 가지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해요. 두 가지의 힘.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힘 두 개. 탄성력, 마찰력입니다. 탄성력, 마찰력. 가끔 학생들이 마찰력이 나와요 그러는데 마찰력 나와요. 지금 보면 17번도 마찰력 문제고 18번도 마찰력 문제야. 그러니까 마찰이 등장하는 문제가 교과서에 아예 있어요. 그래서 새교육과정에서는 마찰력 고려하고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탄성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찰력도 나와요. 선생님 교재에 보면 그래서 마찰력까지 다루게끔 되어 있는 교재 확인할 수 있어 나중에. 자, 그런데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가에서가 가장 크니 A에서가 가장 크니 내가 잘못 읽었어요. 18번 문제 그림을 내가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가 B가 있고 여기에 O가 있고 사실 A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이렇게 A와 O 사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 그다음에 O와 B 사이 이게 거리가 같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게 마찰이 없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아. 물론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볼 때. 평형점이 뭡니까? 탄성력이 0인데. 탄성력이 0인데. 그러니까 용수철의 변형이 전혀 없는 곳.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탄성력 커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탄성력 커져요. 왜? 일로 갈수록 용수철 변형된 길이가 커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용수철 변형된 길이가 커지거든. 용수철 길이는 물론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짧아져요. 왼쪽에 용수철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용수철의 길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로 탄성력을 따져야 되며 용수철의 길이가 아닙니다. 변형된 길이에요.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 그래서 변형이 하나도 없는 곳이 평형점. 용수철의 변형이 하나도 없는 곳이 평형점인데 처음에 여기서 갖다 놨는데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가면 정지하게 되거든. 여기도 정지, 여기도 정지.
그럼 무슨 에너지밖에 없냐면 여기선 탄성 에너지밖에 없어. 두 군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마찰력이 작용하면서 비보존력이 일을 하는 바람에 역학적 에너지가 자꾸 줄어. 알겠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다 보니까 이쪽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제일 많고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가 탄성 에너지. 제일 많은 탄성 에너지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죠. 알겠지? 다시. 제일 큰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탄성 에너지에 제일 작은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는 이쪽이 제일 크죠. 기억 맞았고 디귿 틀렸어. 두 개 같은 문제야. 그치? 기억 맞았고 디귿 틀렸어. 이거 왜 똑같은 걸 두 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그치? 자, 니은.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웠을 텐데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디가 제일 컸을까? 얘들아, 여기 잘 봐봐. 결국 탄성력은 원래 마찰이 없었으면 여기서 0이 돼야 되는데 탄성력은 여기서 0이 돼야 돼. 알짜힘이 0일 때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곳이야. 참고로 얘기해보면 알짜힘이 0인 곳이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곳이야. 알짜힘이 0인 곳이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곳. 요거 분석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볍게 한번 가볼게. 문제는 여기서 알짜힘이 과연 0인가? 탄성력은 0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마찰력이 1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짜힘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쪽 어딘가에 탄성력은 이게 늘어나 있으니까 탄성력은 요쯤 어딘가에 탄성력은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이쪽으로는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야. 바로 평형점보다 약간 오른쪽이죠. 거기 어딘가에 알짜힘이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속력이 최대예요. 5점보다 약간 오른쪽입니다. 니은 틀렸죠. 저게 왜 저럴까?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B점, 여기가 5점, 여기가 A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 이렇게. 이게 역학적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란 뜻이에요. 탄성 에너지를 보면 여기 가면 탄성 에너지가 커지고 여기 가도 커져요. 근데 이게 제곱배에 비례하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는 약간 찌그러진 모양의 이렇게 돼요. 탄성 에너지가. 이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자꾸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다가 이쯤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줄어. 여기는 별로 안 줄는데 여기가 팍팍 줄고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나오는 곳은 대략 이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나와. 거기가 5점은 아니죠. 납득이 되지? 대략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이걸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18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자, 이제 19번 문제. 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19번 문제는 시간 팽창 19번. 영희가 측정을 할 때 철수의 시계는 영희가 봤으니까 철수 시계가 더 느리게 갈 겁니다. 기억 맞았죠? 요거는 이제 시간 팽창에 관한 기본 개념이니까 어쨌든 철수가 보면 영희의 시계가 느리게 가고 영희가 보면 철수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갑니다. 결국 빠르게 운동하는 세상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는 슬로우 모션 현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였죠. 니은 철수가 측정을 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어디에 먼저 도달할까? 자, 이거 봐봐. 영희가 보면 우주선이 이렇게 길다?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그 정가운데에 광원이 있어 이렇게. 그러나 철수가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만큼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 치고 여전히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고 5점은 여기 일치하는 지점에 있다고 치자. 5점이 아니라 좀 광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L이라고 했고 여기도 L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영희가 봤을 때고 철수가 보면 길이 수직이 일어나서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감마분의 L이 됩니다. 여기서 감마가 로렌츠 인자죠.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축이 됐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선이 이쪽으로 0.9c 그럼 이것도 0.9c로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는 철수가 보게 되면 빛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철수는 이 좌표계로 봐요. 이게 철수 좌표계. 철수 좌표계에서 보면 빛은 분명히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빛이 이렇게 가는 시간과 오른쪽 벽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하필이면 이 벽이 여기서 빛이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릴 거고 이 벽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서 벽이 이렇게 A가 이동하는 바람에 실제 빛은 여기까지 가고 있을 때 빛이 요만큼만 가고 왼쪽 벽에 도달하는 데 비하여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했지만 이 벽이 여기서 이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빛이 가는 동안. 그래서 결국 이만큼을 가야 돼요. 어차피 철수가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시간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철수가 봤을 때도 이 빛은 빛의 속도 C로 갈 거고 이것도 빛의 속도 C로 갈 거니까. 따라서 더 먼 거리를 가는 오른쪽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므로 먼저 도달하는 건 A쪽입니다. A에 먼저 도달이에요. A보다 B에 먼저 도달 이거 써있어. B에 먼저 도달. 틀렸죠? 니은 틀렸네. 끝까지 잘 봐야 돼요. 그죠? A에 먼저 도달이 아니라 A보다 B에 먼저 도달. 이렇게 써있는 거죠. 디귿에 철수가 측정할 때 A, B 사이의 거리는 이제 2L보다 짧겠네요. 디귿 맞았죠? 답 4번. 요게 이제 동시에 상대성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우리 3번만 더 쓰면 되거든요. 3번만 요거 20번 마무리 짓고 그리고 끝낼게요. 내가 요거 어려운 문제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다음 수업에서 해보도록 하자고. 어차피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 수준은 안 나와. 이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자, 삼중수소하고 중수소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삼중수소는 이렇게 쓰고요. 중수소 이거는 쓸 때 이렇게 써요. 요거는 질량수고 요거는 원자번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성자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헬륨과 중성자를 만들어 버렸네요. 헬륨과 중성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원리가 뭐냐면 요렇게 질량수의 합이 5고요. 요렇게 질량수의 합이 5. 이게 질량수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여기에 1과 여기에 2를 합친 2가 있고요. 여기에 2와 여기에 0을 합친 2가 있어요. 이것도 보존돼요. 이게 바로 전하량 보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전하량 보존이라고 쓰지 말고 원자번호 보존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양성자수.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숫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하량이지 원자번호나 양성자수가 아니야. 화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화학에서 이런 거 혹시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양성자수가 마이너스 1개입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알겠지? 이건 정확하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전하량. 알겠지? 전하량. 원자번호가 마이너스 1 봤어요? 아니지, 그제? 이게 전하량을 나타내는 거야. 전기를 띤 양. 근데 이거는 핵 분열이 아니라 바로 핵 융합입니다. 핵 융합.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핵 분열과 핵 융합. 이거 합쳐서 핵 반응. 핵 반응. 이 핵 반응의 핵 분열과 핵 융합할 때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질량 결손.
그 질량 결손을 델타 M이라고 하면 여기서 반드시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양이 델타 M C제곱, 이게 MC제곱이에요. 에너지 발생량이 MC제곱, 여기 질량 결손만큼.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핵분열 아니고 핵융합에서 에너지 얻는 과정입니다. 기억 틀렸고, 핵 반응 전 반응물의 질량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같다. 이거 틀렸어요. 니은 잘 봐야 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질량수 합, 그건 보존돼. 질량수 합은 보존돼. 근데 질량은 보존이 안 돼요. 이 뜻이야.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보존이 안 돼요.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보존이 안 돼요. 생성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만큼이죠.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조금 미안하게 됐네요, 이게. 앞에서 너무 여유를 부렸어요. 추후 수업에서 다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